자, 이제 일본과의 관계로 넘어갈까요? 602페이지 일본과의 관계 봅시다. 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기후약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맨 처음에 개해약조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기후약조가 등장을 하죠. 지금이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끝난 상태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하고는 관계가 틀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교가 단절된 상태고요. 자, 그때 다시 국교를 재개해달라고 일본이 먼저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국교를 재개하게 된 게 선조 때.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무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우리가 무역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후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 다시 외관을 설치했다. 자, 외관이라고 하는 건 무역을 위한 사무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본과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기후약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후약조는 여러분 금방 나와 있는 것처럼 광해군 때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기후약조 이전에 자, 조선 전기에는 개해약조라고 하는 조약이 있었어요. 이게 세종 때. 자, 그래서 일본과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던 조약이 개해약조. 자, 그리고 지금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시 일본과 무역을 허용하게 된 게 기후약조. 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요 개해약조에서 기후약조가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무역량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사이에 뭐 임신약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개해약조에서는 자, 세견선이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두가 200석이었어요. 자, 세견선이라는 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 물론 여기서 일본은 대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마도와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의 숫자가 세견선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실어갈 수 있는 쌀의 양이에요. 그래서 200석. 자, 그런데 기후약조로 넘어가면서 세견선은 20척으로 그 다음에 세사미두는 100석으로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 그래서 일본 대마도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한된 무역을 다시 허용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기후약조라고 하고 여러분은 이거 어느 왕 때인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숫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후약조, 광해군, 세견선, 세사미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일본과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다. 그 조약이 뭐냐 물어보면 기후약조. 그리고 어느 왕인지를 잘 물어보니까 광해군이구나 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사. 통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 사절단이면서 문화 사절단이 바로 통신사라고 하는 거죠. 자, 통신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냈냐면 1607년에서부터 이건 선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11년 요거는 순조죠. 자,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이렇게 총 12번. 자, 총 12회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 1807년부터 1607년부터 1811년이면 한 200년 정도 되지 않아요? 한 200년 동안 12번 보냈다. 라고 하는 건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보냈냐? 자, 요 통신사라고 하는 건 비정기 사절단이었어요. 비정기적 사절단. 자, 비정기적 사절단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파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보낸 게 아니고 일본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보냈고 일본은 이걸 언제 요구했냐면 막부나 아니면 쇼군이 바뀔 때마다. 자, 특히 막부는 정부를 말하는 거고 정부의 우두머리 장군을 쇼군이라고 하는데 그 쇼군이 바뀔 때마다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게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쇼군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절단 파견을 요청해서 만약에 사절단이 오면 자 봐라 내가 요청하니까 이렇게 사절단이 오지 않냐. 그래서 내가 계승을 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기적 사절단이 바로 이 조선통신사였었죠. 자, 통신사는 외교사절단이자 문화사절단이었어요. 외교사절단이자 문화사절단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계, 외교문서를 서계라고 하거든요. 서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외교사절단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사 사절단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글씨,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거를 얻어가려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막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전파된 거죠. 자, 그래서 외교사절단이면서 문화사절단인 게 바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통신사를 최초의 한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에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한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배경 한번 보시고 일본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견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많게는 뭐 한 400~500명 가까이 굉장히 대규모의 사절단이 파견된 게 바로 조선통신사.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 우리 통신사 행렬이 어떻게 갔는지 쭉 행렬도 나와 있죠. 행로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영향. 자, 영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영향은 일본 문화 발전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일본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자, 또 하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 반한적 국학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반한적 국학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절단이 파견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거 아까 제가 한류 문화다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절단이 지나가는 행로를 따라다니면서 글씨라도 한 장 써달라 아니면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았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류 문화가 막 유행을 하면 그 반대로 반한 운동이나 혐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그거에 좀 반대급부로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좀 약간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혐한 또는 뭐 반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조선 문화에 일본 사람들이 빠져 있게 되자 일부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조선 문화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나라 문화, 즉 일본 문화를 발전시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반한적 국학운동이라고 그래요. 국학은 자기 나라 학문을 좋아하는, 연구하는 거를 국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무나 조선 문화에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더 이상 조선 문화에 심취해 있지 말고 차라리 우리 문화, 즉 여기서 이제 일본 문화죠. 일본 문화를 발전시키자. 그래서 그 전에 예전 고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본 서기 이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다시 연구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반한적 국학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반한적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단초가 된 거예요. 이 통신사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일본이 19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이제 뭐 근대화되고 성장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되죠. 이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국교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603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통신사 파견을 끝으로 국교가 단절돼서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요 뒤로 이제 일본이 근대화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뭐 운용호 사건, 강화도 조약 뭐 이런 사건들이 그 뒤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 봅시다. 자, 18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번 비정기적 사절단이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된 거지 우리가 요청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18세기에 반환적 국학운동의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12번 비정기적 일본의 요청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통신사. 자, 그리고 이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작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통신사 기록물.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울릉도와 독도 문제 한번 봅시다. 울릉도와 독도 문제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면서 어렵게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료를 제시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 이 독도의 영토 문제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문제에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어요.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부가 이 사람은 동래, 그러니까 부산 쪽에 있는 어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동해안 쪽으로 이제 거슬러서 어디를 가다가 이 울릉도 쪽에, 울릉도와 독도 그쪽에 일본 어민들이 와서 조업 활동을 잔뜩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본 어민들을 쫓아냈죠. 쫓아가서 이제 그 일본 어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일본 어민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일본까지 따라가서 이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답 받고 온 사람이 안용복이라는 어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일본 어민들이 와서 조업 활동을 했냐? 이제 또 배경을 설명해야겠죠. 자, 그럼 배경을 설명하려면 태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태종 때. 자, 조선 초의 태종 때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해요. 공도정책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좀 작은 섬들 있죠. 그런 섬들은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공도정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제주도 같이 그런 큰 섬 말고 그런 건 이제 너무 큰 섬이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작은 섬들의 주민이 조금 있는 그런 섬들 있죠. 그런 섬들은 다 비워놓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쪽으로 도망가 살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섬으로 도망가 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섬들을 다 비워버리는 공도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섬들에 일본, 특히 이제 이 동해안 쪽에 있는 섬들에 일본 어민들이 와서 조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특히 울릉도나 독도 같은 경우는 어종 중에서 뭐가 굉장히 많았었냐면 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대요. 강치는 뭐냐면 바다 표범 같이 생긴 그 물개 같이 생긴 그런 애들 있죠. 그렇게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멸종. 너무 많이 잡아가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어종이 강치라고 하는 바다 표범 같이 생긴 애들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에 이렇게 공도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이 와서 조업활동을 많이 했던 거고 그거에 발끈해서 이 안용복이라는 어민이 끝까지 따라가서 심지어는 이 땅이 조선 땅이다 라는 걸 일본 정부로부터 확약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안용복이고 그 안용복이 두 번이나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대마도로 갔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숙종이에요, 숙종. 그래서 역시 안용복도 숙종 때구나. 우리가 안용복 이름하고 그 다음에 숙종 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안용복의 활약.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 쫓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일본 측의 기록도 있어요. 조선에서 안용복이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갔어. 이 내용이 적혀있는 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했구나, 조선 땅임을 인정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안용복의 활약, 안용복은 숙종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9세기 말 울릉도의 경영이라고 되어 있죠. 자, 19세기 말 울릉도의 경영. 자, 19세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섰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관리,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근현대사 가서 독도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밑에 사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료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603페이지 밑에 독도 관련 기록 나와 있죠. 자,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처음 기록된 사료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삼국사기 신라 지중한 본기. 자, 삼국사기의 지중왕 편에 보면, 신라 지중왕 편에 보면 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최초로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삼국사기 지중한 본기, 신라 지중왕 본기다라는 거. 자, 거기 보시면 독도에 대한 최초 기록 나와 있고요. 자, 우산국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그 우산국의 부속 섬까지도 복속을 했다. 우산국은 어딘지 알죠, 여러분?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를 복속하는 과정에서 독도까지 같이 관할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사. 자, 고려사를 보시면은 고려 초에 자, 여기에서 박물을 바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현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고려사에 보면은 자,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자,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할 때 독도를 그냥 울릉도에 딸린 섬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설정을 했으면 여기서는 울릉도 따로 독도 따로 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울릉도와 별도로 우산도의 존재를 형제섬으로 기록했다. 자, 여러분 우산도가 독도예요. 울릉도 아니고. 알겠죠? 우산도가 독도다. 자, 그래서 무릉도와 우산도를 따로 구분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산도가 독도다. 자, 우산국 하면 울릉도고요. 우산도 하면 독도예요. 알겠죠? 우산국 하면 울릉도고 그다음에 우산도 하면 독도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신증동국 여지승남. 자, 조선시대 신증동국 여지승남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는 팔도 총도라고 하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예 딱 그려져 있고. 자, 그다음에 번뇌짐도와 통항일람 한번 볼까요? 번뇌짐료에 의하면 일본 어부가 독도와 울릉도 근해에 출몰하자 안용복이 건너가서 자, 대마 도주로부터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는 외교 문서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왔다. 자, 그게 번뇌짐료와 통항일람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통항일람은 일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에도 써있고 일본 기록에도 써있다는 거죠.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와가지고 여기가 지네 땅이라고 하고 갔다. 확답 받고 갔다. 그런 내용이 써있다는 거 볼 때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20세기 초로 넘어오면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한제국 시기에 칙령 41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칙령 41조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자, 울도와 군수 관할 구역에 울릉도와 석도를 규정했다. 무슨 말이냐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독도까지 같이 관할하게 했는데 자, 거기 독도를 뭐라고 표시하고 있죠? 석도라고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산도도 독도, 석도도 독도. 자, 그래서 우산도, 석도 전부 다 독도를 다른 식으로 표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칙령 41조에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독도까지 같이 관할하게 했으니까 여기가 확실히 우리 영토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한제국. 자, 그러나 일본이 거기 보시면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본인의 영토로 뺏어가 버리는데 자, 그럼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 간 건 언제냐? 1905년 2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관할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시마네연고시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 한일의정서 들어봤어요?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에서 일본이 자신들이 필요한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마음대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울릉도와 독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약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나라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는데 그 독도를 편입시킨 조항이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거죠.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지역 이름이고요. 고시는 뭐 공고문 같은 거니까 자, 시마네현에서 오늘부터 공고문을 하나 발표할게. 자, 오늘부터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짓고, 다케시마는 죽도라는 뜻이에요.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는 무인도니까 먼저 점령한 사람이 임자지 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땅으로 할게. 그게 시마네현 고시예요. 그래서 이 독도를 본인의 영토로 약탈을 해간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시마네현 고시 40조로 독도를 강탈했다. 시기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1905년 2월이라고 돼 있죠. 러일 전쟁 중이에요.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건 1905년 2월 러일 전쟁 중. 자, 그런데 그 즈음에 거기 보시면은 박제순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지령 3호로 분명히 밝혀놓았다. 말하자면 요 즈음에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할 즈음에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시 한번 독도 우리 거야 라고 발표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상충되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칙령 41조, 그 다음에 시마네현 고시 이렇게 두 가지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라인 선포라고 해서 1952년 자, 이승만 라인, 피스 라인, 평화선이죠. 말하자면 피스 라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자, 거기 보시면은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수역. 그래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한,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와서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한 최초의 선언이 바로 이승만 라인. 이게 한번 지문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승만 라인은 1952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라인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조항들이었고 이제 외국의 기록들이 또 남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료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 전도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프랑스 학자가 그린 건데요. 여기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은주시 청합기라고 하는 일본의 문서예요. 여기서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기네 땅의 경계는 은기도고 우리나라 땅은 독도와 울릉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볼 때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접양지도라고 하는 지도에서도 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자, 일본 내 죽도 외 한 섬을 판도 외로 정한다. 그래서 조선 영토임을 다 지금 울릉도와 독도를 특히 독도를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료들이에요. 그래서 삼국접양지도라든가 은주시 청합기라고 한다든가 태정관 지령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지도구역 일람도라고 하는 요 문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지도에서 다 조선의 영토로 독도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학교에 일본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생한테 물어봤죠. 너네 나라에 이 독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면 수십 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독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일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갖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알더라고요. 독도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독도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본은 여러 나라들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국경 분쟁을 독도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 분쟁 지역도 있고 중국과 일본의 국경 분쟁 지역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라고 해서 들어봤을걸요.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이제 저기 남중국해 정도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거기는 중국이 아니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던 거 아무튼 우리나라와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그리고 저기 러시아와는 사할린 쪽에서 또 국경 분쟁을 하고 있어서 일본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알려져서 지금은 독도에 대한 독도에 대한 얘기를 좀 일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독도 얘기를 두 가지만 더 하면 그러면 독도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이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사부는 사실 신라에서 울릉도를 이제 정복한 우상국을 정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독도하면 안용복. 그래서 이사부와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왜 우리 도로명 주소 하면은 무슨 로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사부 로와 안용복 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로명 주소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독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건 군인일까요? 경찰일까요? 경찰이죠. 거기를 만약에 군인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더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괜히 거기를 군쟁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굳이 군인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도 수비대는 경찰이에요. 군인이 아니고.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군인이 아니고 경찰이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분쟁지역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땅이니까. 그냥 일본이 주장을 하면 아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자, 결정을 내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땅인데 우리 땅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내 건데? 예를 들면 이 볼펜이 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재판을 통해서 내 건지를 증명해야 돼? 내 거가 불명한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재판을 하자라는 얘기, 요즘은 이런 얘기 많이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칩시다. 재판을. 그럼 돌려줄 거예요? 일본한테? 너 가져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하면 독도를 줄 거냐? 일본에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만에 하나 질 수도 있냐라고 얘기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런 주장이 나올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재판관은 없지만 일본 재판관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일본 사람이 이제 일본에 맞게 이렇게 재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사료가 있어요. 금방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료, 그 다음에 뭐 일본 사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놓고 볼 때 조금 더 신뢰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 더 옛날 자료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옛날 자료들이 삼국시대를 적은 고려시대의 책부터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가장 남아있는 오래된 책이 삼국사기잖아요. 근데 삼국사기는 결국에는 1200년대 그러니까 12세기에 지어진 책이고요. 일본에 남아있는 고문서는 8세기에 지어진 책도 있어요. 물론 소설책 같이 막 너무 좀 완전히 막 사람이 몇백 년 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 남아있는 예전 문서들, 그 문서 중에서는 8세기 책도 남아있다는 거 볼 때 과연 어떤 걸 더 신뢰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료를 제시했을 때 어떤 걸 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재판하자라는 말이 한동안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
지금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고, 이 독도를 이제 사람들이 울릉도까지 가서 독도까지 관광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독도를 관광을 한다는 건 독도에 내려서 독도를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박을 하면 그 뭐라고 해? 선착장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거기 딱 내려서 항구에 내려서 사진만 한번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독도는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울릉도는 가능하지만 독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도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하죠. 왜냐면 울릉도까지 가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도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날씨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왜 제주도 가면 날씨가 계속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바닷가고 하기 때문에 워낙 날씨가 금방금방 바뀌어서 정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대가 뭐를 해야 뭐 덕을 쌓아야 뭘 한다. 왜 백두산 천지도 그렇다면서요.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독도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도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자, 어쨌든 독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자세하게 해봤죠. 자, 좀 자세하게 해봤고 한 장 더 계시면 근대 태동기의 경제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또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점심 먹고 와서 하도록 합시다. 중간에 자르기가 좀 애매하니까 자, 근대 태동기의 경제는 밥 먹고 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